이번에는 독일 사민당의 대표적인 수정주의자인 베른슈타인이 라살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른슈타인은 1850년생입니다. 엥겔스의 반드륙론을 읽고 마르크스 주자가 됐습니다. 베른슈타인은 1872년에 파리 꼬민 다음에죠. 독일 사민당에 입당하고 아이젠하우파 마르크스주의 이 정당이죠. 여기에 당원이 됐고 1875년 라살파와 통합했을 때죠. 베벨 리프크네프트와 함께 고타 전강대회에 준비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 황제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이 황제 암살 미수 사건은 무정부주의자가 관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 무정부주의자가 테러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도 이 사건 이후에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사회주의 진화법이 제정됐고 바로 1878년에 베렌스타인은 스위스로 망명합니다. 그는 1880년에서 1890년 10년 동안 독일 삼인당의 비합법 기관지를 바로 이 스위스 망명지 이 사회민주주의를 발행했습니다. 1888년에 프로이션의 압력을 받은 스위스 정부로부터 다시 또 퇴거 명령을 받고 런던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1888년이면 마르크스가 사망한 지 6년 되고 엥겔스가 아직 그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 약 6년 동안 엥겔스는 살아있었습니다. 런던 망명 중에 베른슈타인은 엥겔스, 카우치크와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와 같이 이론적 작업을 하면서 1890년대까지 카우치키에 이어서 당내 이론가로서 어, 지위를 갖게 됩니다. 베른슈타인은 사실 런던에서 페비언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연합과 같은 영국의 개량적 사회주의자들과 교류를 했는데 베른슈타인은 이러한 교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베른슈타인에게는 수정주의가 싹 텄다고 봅니다.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청년 마르크스주의가 폭력적인 블랑키주의의 영향을 받은 1848년 공산당 선언 당시에 공산주의자 동맹 시절이죠. 이러한 젊은 혁명적 마르크스에 반대하고 후반에 독일 사민당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마르크스가 실질적으로 이 무장혁명이죠. 무장혁명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지니까 이 무장혁명에 관련된 혁명에 관련된 거는 이제 파리 꼬밈이 이 마지막인데 파리 꼬밈 이후에는 사실은 이제 무장혁명보다 독일 사민당에 마르크스가 관심이 많았는데 바로 이 후반에 마르크스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회 참여를 통해서 점진적 평화적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르크스도 의회 참여와 대중투쟁 동시에 인정했는데 이 베른슈타인은 의회 참여, 그렇죠? 의회 바깥에 비합법 투쟁이죠. 비합법 투쟁을 부정하고 오로지 합법적인 의회를 통한 선거를 통한 혁명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카우치크와 베른슈타인은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막스가 쓴 겁니다. 프랑스에서 계급 1848년에서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나폴레옹이 이 등장하기 시기까지 1848년 2월 혁명과 6월 혁명,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술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심판을 출판할 때 엥겔스죠. 엥겔스가 서문을 썼는데 이 엥겔스 서문에서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평화로운 길에 엥겔스가 동의한 것처럼 편집했다는 겁니다. 엥겔스는 1895년 카우치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왜곡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엥겔스의 취지는 원칙론이겠죠. 대중투쟁이죠. 대중투쟁, 무장혁명과 의회주의 투쟁이 동시에 필요한데 마치 이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로운 길이 원칙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베른슈타인이
함- 잘못 썼다는 거죠. 오해하게. 1895년 엥겔스가 죽자 베른슈타인은 본격적으로 수정주의 입장을 내겁니다. 사회주의의 문제들이라는 책이죠. 1896년부터 쓰기 시작했고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들과 사회민주주의의 임무 1899년에 저작해서 유물론적인 역사관, 노동가치론, 자본주의 붕괴론, 계급투쟁론을 비판합니다. 카우치크와 베른슈타인의 다른 점은 베른슈타인은 실천에서 개량적인 태도를 가졌지만 이론에 있어서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이론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의 입장을 계승하고 옹호했는데 베른슈타인은 이론에서도 마르크스의 입장을 비판하고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이론적인 기둥인 유물론적인 역사관, 노동가치론, 자본주의 붕괴론, 계급투쟁론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루자가 1900년에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를 통해 베른슈타인을 비판합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이 산업화된 사회죠.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 과거의 영국이었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의회주의를 받아들인 독일도 마찬가지고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은 제도 바깥의 어떤 무장투쟁이나 거리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의회활동이라고 봤습니다. 그는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이 필연적이라는 마르크스의 애언은 영국이나 또 그 이후에 산업이 발달된 독일에서 실현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마르크스가 노동자가 계속해서 더욱더 궁핍해진다고 주장했는데 사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상승했으며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적 대결이 갈수록 심화된다 그러는데 갈수록 심화된 게 아니라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계급 대립이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자본이 마르크스에 따르면 소수에게 집중된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자영업자죠. 한국에도 자영업자가 많은데 자본이 한편으로 집중되지만 한편으로는 더 많은 소수의 그 중소기업이죠. 자영업자가 되면서 자본이 반드시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궁핍화 이론에서 노동자가 궁핍화된다는 것은 단순히 노동자의 임금, 실질 임금이 하락해서 더 굶어 죽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 핍박해진다는 거죠. 사는 게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도 못 타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아버지가 벌어서 자녀가 여러 명이고 부모도 먹여 살리고 한 명이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한 명이 벌어서 여러 명을 먹여 살리기 힘들어 심지어 자식 하나 있는 핵가족도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러한 부부가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생활 수준이죠. 여유, 그죠? 더 각박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궁핍화 이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노동 감시도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지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감시 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시간이죠. 노동 시간을 측정하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노동 통제로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걸 다 합쳐서 말한 건데 베른슈타인은 이제 단순히 그 실질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으로 노동자의 궁핍화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는 1899년에는 사회주의의 문제들을 보완해서 아예 대놓고 마르크스주의 비판을 발표했습니다. 즉 베른슈타인은 이론적으로도 마르크스주의에서 완전히 이탈하고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했다는 점에서 카우치키와 다릅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 진화법이 폐지된 후 약 10년 만에 1901년에 독일로 귀국했습니다. 그는 1902년에서 18년까지 제국의 의원을 역임했고 1903년
드레스덴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수정주의 노선을 제출했으나 여기서 부결됨으로써 베른슈타인은 당에서 어떤 지도적지위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베른슈타인의 의회 활동에 주력하는 거죠. 이러한 실천적인 거는 사실은 이러한 독일 삼인당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지지를 얻어냅니다. 1913년 독일 삼인당의 좌파와 함께 군사력 증강법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려는 초기에 전쟁에 반대했는데 그 다음에는 전쟁 국채 발행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그 이유는 독일 사민당이 이 전쟁 국채 발행에 찬성표를 던진 이유는 그전까지는 모든 전쟁 예산에 반대했는데 이 예산에 독일 사민당이 주장하는 직접세, 직접세 제도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민당이 자신들의 정책인 직접세를 관철한다는 명목하에 이러한 예산안, 국방 예산이 들어있는 이러한 예산안과 국채 발행에 찬성표를 던집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또 전쟁에 반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른슈타인은 전쟁 찬성과 반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3인당 지도부들은 결국에 가서는 이 전쟁 반대론자들을 제국 의회에서 소외시킵니다. 그래서 베른슈타인도 1917년 카우츠키, 로자와 함께 독일 3인당에서 탈퇴해서 독립사회민주당에 참가합니다. 다수의 3인당은 독일 황제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아서 집권당이 됐죠. 집권당이 됐고 그 수정주의 노선을 한 거고 여기에 반대해서 이 독립 3인당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독립 3인당 내에서도 노선 대립이 있었습니다. 베른슈타인의 이러한 그 전쟁 반대 말고 평화적 유행, 평화적 혁명론이죠. 이거에 대해서 독립 3인당에서는 다수가 베른슈타인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카우츠키나 이러한 베른슈타인과 같이 이 수정주의자들이죠. 이 수정주의자들은 결국은 어, 독일 3인당 주류죠. 이 주류와 통합을 하게 됩니다. 1919년에 베른슈타인은 독일 3인당에 복귀하고 노자와 같이 독립 3인당의 다수파들은 공산당, 독일 공산당으로 나갑니다. 베른슈타인은 1920년부터 28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의 의원을 역임하였고 1921년 게르리치 강령 기초를 두었습니다. 이 게르리치 강령이 베른슈타인이 한 이 강령이 이러한 수정주의죠. 의회주의 이러한 강령이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수정주의에 대폭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데스베르크 강령은 베른슈타인의 영향 하에, 그죠? 그러한 의회주의, 수정주의 영향이 반영된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고데스베르크 강령, 의회주의, 수정주의가 라살주의와 관련 있다는데 라살주의가 아니라 이 베른슈타인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른슈타인이 라살로 영향받은 것이 아니라 라살과 상관없이 라살도 의회주의지만 베른슈타인의 의회주의는 라살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자기의 독자적인 이론적 귀결이었습니다. 결론은 똑같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죠. 베른슈타인은 독점 기업의 사회화를 주장했으며 독점 자본에 대항하여 부르주아 중간 계급과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반독점이죠. 반독점은 이후에 유럽에서도 모든 자본가를 적으로 삼는 게 아니라 독점 자본에 대해서만 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이론들이 유럽 코뮤니즘이라든가 실퍼등이라든가 이런 수정주의자들에게 일반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해
사회주의가 달성된다고 봤습니다. 그 사회주의가 달성되는 방식은 두 가지겠죠. 러시아 혁명처럼 그 국가죠. 기존의 국가를 파괴하는 방식. 그다음에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고도의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 사회주의가 달성되는 것. 이런 두 가지인데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 국가를 파괴하는 방식을 부정했다는 겁니다.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자본은 끊임없이 집중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기술 진보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생기고 특히 이 신규 업종이죠. 새로운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한 이러한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생기고 이들은 대경영, 독점자, 대기업에 대항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모든 영세 자본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규 중소기업들은 살아났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중간층이 있고 자본이 반드시 에, 집중되는 것만 아니다. 이러한 주장을 합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자본 집중설과 상충이 되죠. 자본 집적설에 대해서도 베른슈타인은 주식회사의 발달에 따라 자본의 소유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더군다나 노동자들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반인들에게 분산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생산 조직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일부분이 이 점차 자본의 소유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자들이 주식을 가질 수가 있죠. 이는 주식회사를 자본주의의 자기 파괴의 징후라고 본 마르크스의 입장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의 기능이 이 자본주의를 연장시키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파괴해가는 과정이냐 이런 차이점인데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느 입장이 맞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주식회사는 자본주의가 연장되는 모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노동계급의 빈궁화, 그죠? 궁핍화는 다양한 이윤 배분과 중소기업에서 저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중간층이죠. 그리고 노동자들도 정규직, 대기업 전문직들은 오히려 영세 자본가보다도 자영업자보다도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즉 중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이들이 어떤 사회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운동의 실천에 있어서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의 국제주의 대신에 각국의 민족주의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나라마다 그 국익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행동을 일치할 필요가 없다. 즉, 프레테라 국제주의죠.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국익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위기에 대응하는 적응력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본주의가 붕괴되어서 사회주의가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것, 그죠? 그런 거는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이 자본주의 체제를 끊임없이 개혁해서 점진적인 혁명으로 나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고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고 농민과 중산계급을 위한 민주주의 개혁, 협동조합의 조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을 민주주의적 시민이죠. 민주주의적 시민으로 육성해서 모든 변혁을 민주주의 내, 의회 내 평화적으로 쟁취할 것을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합법투쟁, 의회투쟁만을 주장한 겁니다. 그는 또한 꾸준하게 노동계급의 일부가 자본가로 변신하고 있고 노동시간이라든가 노령임금과 같은 각종 사회복지 타협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 간의 계급 대립이 극렬하기보다는 일부 완화되고 있다. 그런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선거도 참여해야 되고 자본주의 개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돼. 그 연장선에서 그는 대규모, 그죠? 대규모 정치적 파업이죠. 이거는 나라를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 내에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파업입니다. 타협적 파업이죠. 끝장을 보는 타협 파업이 아니라 제도 개선을 위한 파업, 그리고 이 선거권 투쟁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 개선을 위한 의회 투쟁 등을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독일의 노동조합들은 독일이 이 산업적으로 성장하면서 독일 자본주의 성공과 함께 노동자들의 조건이죠.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 수준도 증가하게 되는, 개선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 베른슈타인의 주장에 독일의 노동조합이라든가 조합원들이 더 많이 동조를 하게 됩니다. 베른슈타인은 고소득 노동자와 고학력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하려 하고 이들은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1848년 파리의 노동자들의 봉기죠. 어, 1848년 2월 혁명 이후에 파리의 실업자들을 위해서 국가공장을 만들었는데 이 국가공장을 파리의 이 혁명 이후에 선거를 통해 집권한 중간파 정부가 이 국가공장을 폐쇄하면서 국가공장에 고용되어 있던 많은 실업자 노동자들이 봉기를 하게 됐는데 바로 이 봉기에 대해서 베른슈타인은 이러한 폭력 혁명은 반동 세력만을 강화한다고 봤습니다. 마르크스도 이제 무분별한 봉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가 1848년 6월의 노동자 봉기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배계급이 노동자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즉 강요된 봉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입장에 따르면 소수 엘리트들의 인위적인 봉기는 반대하지만 대중적인 요구와 정세에 따른 봉기는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848년 6월 파리 노동자의 봉기나 파리 꼬민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공 가능성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는 거. 베른슈타인은 독일의 보호주의 관세는 정치적 편의주의에 불과하고 오히려 독일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킨다고 봤습니다. 즉 통상이죠. 자유무역, 무역제도를 어, 주장했기 때문에 보호무역, 관세 이런 거는 반대했다는 겁니다. 베르사유에 따르면 보호 관세는 국내 생산에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 영국의 경쟁력에도 대항할 수가 없죠. 관세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죠. 반면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이자율 인상, 물가 인상을 초래한다.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게 되죠. 물가 인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인 그 피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주의자죠. 사회주의자가 할 말은 아닌 거죠. 베른슈타인은 높은 문명을 가진 국가가 그러지 못한 국가를 문명화시켜야 된다는 제국주의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지녔습니다. 결국은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에 동조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은 이처럼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 자체가 막스주의에서 탈선했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개량주의자, 수정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96년 그는 야만인들은 높은 수준의 문명의 지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야만인들이 이 문명화를 거부하거나 혹은 야만인들이 그러한 문명을 할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문명인들, 발전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문명인들이
그들을 강제로 문명화시킬 수 있고 문명화에 반대하는 야만인들의 반란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동정할 필요가 없다. 즉 진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는 이제 겉으로는 이 국수주의와 전쟁에 반대해서 독일이 1차 대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당의 지도부에 설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형식상으로는 어떤 국수주의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고 독일 군국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는 제국주의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는 높은 문명은 높은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열대 국가의 야만인으로부터 토지를 빼앗는 것은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 야만인에게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게 되는 토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이런 문명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적 권리를 인정하였고 또한 그는 이제 1877년에 유대인 단체에서 물러났지만 1차 대전 이후에는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자는 시오니즘에 동조합니다. 또 다른 한편은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반유대주의 정세에 편승해서 팔레스타인을 위한 단체에도 가입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이제 3인당 내에 최초의 동성애 허용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윤리적 사회주의를 주장했는데 그는 물질적인 요소를 물질적인 요소를 만능적인 힘으로 받드는 마르크스주의를 자기 기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럼 마르크스를 잘못 해석한 거죠. 마르크스주의는 경제 결정론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마르크스를 경제 결정론으로 본 겁니다. 즉 유물론이 물질적인 요소만을 생각했다고 마르크스를 왜곡한 겁니다. 정치적, 도덕적 신념, 종교 등 관념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생산관계, 계급관계에 못지않게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베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막스가 일반적으로 토대죠. 물질적, 경제적 토대를 중요시한 거지만 아주 애외적으로 이러한 종교, 신념, 사상적 상부구조, 이 역에 대한 어, 반작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베른슈타인은 애외가 아니라 이러한 관념적인 것, 상부 구조적인 것들이 물질적 힘에 못지않게, 그죠? 못지않게끔 거의 대등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유물론에서 벗어나는 거죠. 관념론에서 벗어나는.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거의 대등하게 봤다는 겁니다. 그는 역사 발전을 유기적 진화론의 입장에서 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평화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부정하고 혁명이라는 건 어떤 급진적인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이라는 건 그때그때의 순간순간적인 개혁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간순간의 운동, 과정이 전부이고 어떤 의식적인 특정한 혁명은 무의다. 이렇게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개인적인 자유 혹은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가 전체의 이해를 훼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민주주의 국가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만 그러한 전체와 개인의 이해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가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칸트와 헤겔의 국가관과 유사합니다. 베른슈타인의 입장에서 계급 지배의 도구로서 국가는 어떤 특정한 발전 단계에 있는 것, 즉 지배계급의 국가를 말하는 거지 국가 일반에 대한 것은 아니다. 국가의 중립성이죠. 지배계급의 국가가 문제가 있는 거지 국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증대하므로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국가 소멸론에 반대했다는 국가가 일종의 중립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마르크스도 루이 나폴레옹이죠.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어, 권력 쟁취 과정을 보면서 이 부르주아 국가가 계급 관계로부터 상대적인 독자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을 했지만, 그렇지만 국가가 완전히 계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그죠? 국가가 어떤 지배계급의 도구가 아니다. 그죠?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국가는 원칙적으로 지배계급의 도구인데 애외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가 지배계급의 도구가 아니라 중립성, 중립적인 도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 어떤 국가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는 문제가 있지만 음, 사회주의 국가, 그죠? 이런 국가, 그리고 혁명이 되고 났을 때의 국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국가의 중립성을 원칙적으로 주장한 거죠. 물론 이제 국가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마르크스가 국가가 소멸한다고 말할 때는 주요한 게 말하는 게 부르주아 지배 체제로서의 국가죠. 권력 기구, 군대, 경찰, 관료 이런 것들이 이제 소멸한다는 측면인데 베른슈타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국가 소멸론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베른슈타인은 전 세계인의 해방을 전제로 한 국가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세계를 나름대로 변칙법제로 통합한 거죠. 그는 자유무역이 평화, 민주주의, 번영, 인류의 물적, 도덕적 복지에 기여한다고 봤습니다.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은 이윤의 어떤 이윤관계, 이윤을 실현되는 국제적 차원인데 이러한 자유무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이 자유무역이라는 게 알다시피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그런 수단이었죠. 공정한 자유무역이라는 건 개념상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자유무역을 옹호했다는 자본주의자죠. 이런 관점에서 그는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국가들의 연맹이죠. 즉 국가를 원칙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건 제국주의들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본 레닌의 입장과 다르죠. 국가와 국가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자본주의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네시아는 국가의 역사적 역할을 긍정적으로 봐서 노동자들은 이 국가를 보호해 조국 방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체제 안에 편입돼서 어떤 국가를 위한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대외 정책에서 산업이 발달되고 민주주의가 보장된 영국과 프랑스와 대해서 유대를 강조한 반면 러시아죠. 러시아는 아직도 그 당시에 황제 체제죠. 그래서 이 전근대적인 봉건적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독일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봐 적대적이었다. 근데 이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과 같이 민주화 되고 자본주의에 대한 나라에서는 이러한 아직도 황제 체제인 야만적인 러시아가 바로 유럽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해칠 거다. 유럽을 점령할 거다. 러시아 포비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러시아 포비아는 아, 일반 유럽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회주의자들이죠. 유럽의 사회주의자 일반에게도 바로 러시아 모델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는 거. 러시아 혁명, 이러한 폭력 혁명은 후진국 현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공포는 소련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현재 다시 또 푸틴의 러시아에 대한 공포로 계속 연결되죠.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자신의 이론은 공상이죠, 공상. 공상과 폭력의 잔재가 남아있는 마르크스주의 내의 이론과 현실의 충돌을 해소한 거다. 즉,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내에 있는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한 것이다. 즉, 마르크스의 부정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내의 패러다임의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의 극복이자 발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주요한 이론을 부정했기 때문에 베른슈타인은 더 이상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베른슈타인이 마르크스주의자로 시작됐지만 마르크스주의자로 시작되고 마르크스주의자로 출세도 했지만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자가 변절을 해서 마르크스주의의 내용을 비판한 자라고 그야말로 이론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배반한 거죠. 그래서 베른슈타인을 3인당에서 축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